네, 시청자 여러분, 광고입니다. 자유한국당 방송 적반하장은요, 바로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나눠서 잘라가는 것 보셔도 상관없지만요, 우리 홈페이지에서 봐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힘이 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바로 우리 당 홈페이지에서 보시고 좋아요, 구독자 꾹 눌러주세요. 구독자 수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힘이 생긴답니다. 두 번째, 우리 방송 라인을 보셔야지만 우리가 조회수가 팍팍팍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광고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적반하장 뉴스는요, 자유한국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오리지널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고 좋아요, 구독자 수 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네, 오늘 2017년 6월 5일 월요일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미 댓글에도 여러 번 썼지만 제가요, 아주 황당한 일을 하나 겪었습니다. 누가요, 제 아이디를, 그러니까 제 이름을 도용했는데요. 도용한 뒤에 제가 보통 이렇게 썼거든요. YEO, 여해, HAERYU 이렇게 썼었는데요. 제가 썼던 그 이름을 그대로 따라서 쓴 거예요. 따라서 쓴 뒤에 저인 척하고 댓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요. 근데 그 댓글 내용이요, 너무너무 황당하게 댓글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 댓글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유한국당 없어질 당입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댓글 내용을 보면요, 뭐 MB 감옥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저인 척하고 쓴 거예요. 아주 황당한 댓글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제 이름으로, 그러니까 스트라프레이트, 독일말로 형법이라고 아이디를 바꿨고요. 그 아이디 옆에는 제 얼굴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얼굴이 있는 것이 제 건데요. 만약에 또 그걸 해킹 당한다면 다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댓글을 보시다가 저인 것처럼 쓰는 글이 보인다면요, 바로 신고를 저한테 좀 해주세요. 댓글로 신고를 좀 해주세요. 아주 별이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댓글에 보면요,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탕질을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이 인기가 있어진 것도 사실이겠지만요, 아마 제가 화가 나서 방송을 못하게 하려는 공작 세력 같습니다. 제가 그런다고 해서 지지 않죠. 여러분 힘 많이 주세요.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보수 아카데미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보수 아카데미라고 하니까요, 보수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보수들을 위한 상식, 그리고 보수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여행, 음식, 맛집 모두가 보수 아카데미라고 일단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와도 비슷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 말도 비슷합니다. 그냥 우리를 아우르는 말인데요. 우파가 좋을지 보수가 좋을지 아니면은 뭐 진보 보수, 그 말들 다 좋은데요. 그냥 지금은 저희가 보수 아카데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글와글, 우리들이 와글와글 방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김정기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프랑스는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네. 프랑스 우유값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사람들이 너무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까? 오늘은요, 짧게 네. 잘생긴 우리 마크롱. 예, 마크롱 에 대한 멋있죠?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마크롱 대통령이 굉장히 젊죠? 젊죠. 근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요, 젊은 지도자를 뽑으려고 하는 나라가 많대요. 그렇죠. 30대까지 내려갔대요. 그게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임금들은 20대 아니었어요? 그렇죠. 10대 대비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 30대, 40대가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어린 나이도 아니에요. 어린 나이도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나이에서도 없습니까? 한국은 장유 유세적인 질서가 너무 강하게 지배하는 나라가 네. 돼서 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측면이 많죠. 그런데 젊은 사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젊은 삶과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이 서로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손을 잡는다면 네. 더 좋은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당에서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죠? 사실 참 신기하죠. 네. 사실은 원래 이제 이 프랑스 정치는 이제 샤를 드골 때는 우파 정치가 지배를 했지만은 네. 1981년 미테랑 사회당의 미테랑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네. 시락하고 두 번에 걸친 그런 그 동거 정치를 하잖아요. 네. 코헤비테이션 팔리틱스라고 해서 네. 좌우 연정이죠. 좌우 연정. 예. 예, 동거 정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시락이 우파의 수장격인 시락이 1995년에 대통령이 됐을 때도 이 좌파 후보였던 이 사회당의 조스팽을 총리로 영입을 해서 동거 정치를 3번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는 우파 좌파라는 게 이제 그 우파 연합 내지는 사회당 주도로 사당 체제였지만은 사실은 양당 체제 경향이 좀 짙었죠. 그런데 동거 정치를 하면서 이 좌우의 색깔이 좀 퇴색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파 연합은 이제 대개 우리로 치면은 중우 정도 색깔이고요. 네. 우파 연합이 중우. 중우고 대표적인 좌파인 사회당은 중자 정도 색채고요. 그 완전히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중도 온건 노선이 지금까지 거의 집권을 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우리식 우파는 없는 거고 극우파가 그 르팽 이번에 결선 투표까지 갔던 네. 그 르팽이 이끄는 국민전선 같은 경우가 극우파가 있고요. 네. 또 공산당을 비롯해서 극좌파 연합이 우리로 치면 이제 정의당 같은 그런 정당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극좌파가 정의당 맞아요? 요즘 보면 뭐 M당도 그런 것 같아요. M당의 그 좌파가 정의당하고 색깔이 비슷하죠. 아니 그리고 제가 왜 이러냐면요. 요즘 그 블루하우스에도 네. 그 안에도 들어가 보면은 옛날에 그 왜 주사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우리도 당의 색채가 그렇다 지금 그게 구분이 되게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기는 합니다. 예,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마크롱이 대통령이 된 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과거에는요 어떤 당은 어떤 색깔이다 그게 있었는데 요즘은 색깔이 좀 그렇죠. 저는 요즘 색깔이 좀 없어진 듯한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시죠. 근데 그래서 제가 예. 현대 프랑스 정치하고 한국 정치가 비슷한 구조로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슷하다고 하신 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그러면 드린 제가 거예요. 말을 끊지 않을게요. 다시 네. 그러면 그 당파가 없는 그 마크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이. 사실은 이제 기존에 이제 이 집권당이 이제 사회당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올랑드 대통령이 무능의 상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몽이 사회당 후보로 나왔지만은 사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던 거고요. 그 최악의 대통령이 있었던 당이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무능의 극치를 보였던 대통령의 네. 정당이었던 사회당 후보 아몽이 선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고요. 네. 그래서 네. 한 6%대 정도 나왔어요, 사회당이. 그래요? 그 정도로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8%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공화당인데 우파연합이죠. 피용 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네. 정치 스캔들에 연루가 돼가지고 네. 정치 자금에 연루가 돼가지고 사실은 도덕성의 치명타를 후보 자체가 입었기 때문에 사실은 중우 색채를 지녔던 이 우파연합 네. 중우파 지금 공화당 뭐 플러스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그러니까 결국은 지지율이 20%대로 그냥 추락을 하면서 전통적으로 프랑스 정치를 주도해왔던 중우 우파 연합과 네. 중자 사회당 양당 체제가 사실 무너진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마크롱이 이런 기적의 역사를 창출했느냐? 원래 기적은 없잖아요. 원래 마크롱이 사회당 출신입니다. 원래요? 예. 그 쉽게 원래 이야기하면 그 이렇게 안에- 보시면 돼요. 네. 안철수로 보면 돼요. 한국의 안철수 후보가 마크롱이었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그렇게 차이점을 아세요? 갑철수라서 그래요? 마크롱은 아니 근데 왜 근데요? 제가 약간 새는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네 괜찮습니다. 그럼 뜬금없이 왜 MB 아바타라고 하죠? MB 아바타? 네.
갑철수입니까? MB 아바타입니까? 그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사실은 좀 안철수 후보는 정체성이 좀 불분명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구름도사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했잖아요. 그럼 마크롱과 비교를 하면 좀 안 아니죠. 되잖아요. 마크롱은 네. 볼수 사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크롱과 비교하기엔 저는 마크롱을 좋아하는데. 아, 비교를 하는데 네. 마크롱하고 비교를 하면서 마크롱하고 이제 다른 점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같다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이 좀 뜬 거는 국민들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갑자기 그 국민적 영웅으로 뜬 거는 같은데. 아, 그러니까 시작은 같다. 시작은 같았는데 네. 중간 과정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사회당에서 나와서 네. 마크롱이 네. 확 떴다. 원래 마크롱이 네. 그 2007년 이 대통령 선거에서 사르코지가 이제 우파 연합 후보로 네. 나와서 대통령이 됐는데요. 네. 그때 그 루이알이라고 여성 대통령 후보가 있었어요. 네. 올랑드 대통령의 30년 동거녀죠. 사회당.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네, 네. 그 여자가 사회당 후보로 나왔는데 그때 핵심 참모 역할을 했습니다. 마크롱이요? 그렇죠. 젊은 마크롱이 핵심 참모하면서 대선을 한번 치러본 거고요. 굉장히 젊었을 때네요.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어디로 갔어요? 세계 금융 질서를 장악하고 있는 로스차일드 부사장을 했습니다. 아, 그 젊은 나이에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엄청나네요. 금융을 알면은 경제는 손바닥이에요. 그래서 부사장까지 지 실력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뭐 했는지 아세요? 뭐 했어요? 그 다음에 2007년 선거 다음에 5년 후에는 몇 년이죠? 2012년 네.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의 올랑드가 네. 아까 말씀드린 루이알의 네. 동거남인 네. 올랑드가 네. 대통령이 됩니다. 좌파 대통령이 네. 되는데 이때 출세 가도를 달리는데요. 처음에는 경제보좌관을 했어요. 대통령. 그러다 뭘 했는지 아세요? 이 경제, 산업, 디지털 장관을 하는데요. 우리로 치면은 기재부, 산업부, 야. 이 정보통신부를 합친 그 장관을 하면서 우파적인 정책을 폈어요. 아, 그러면 원래 시작은 사회당이었지만 좌파 장관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정책 시행은 우파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네. 외연 확장을 사회당 정부 내에서도 이미 하고 있었죠. 정말 잘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2017년 출마를 하기 전에 네. 2016년에 사회당에서 탈당하고 전진당을 만들어서 네. 나홀로 다니잖아요. 아무런 조직도 없이 나홀로로 시작한 거예요. 네. 1년 만에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와 비슷한 시작은 했지만 완전 다르네요. 안철수 완전 후보도 너 그러면 어느 쪽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느 쪽인지 좀 애매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걸로 끝이 났잖아요. 안철수 후보는 스펙이 화려해 보이잖아요. 화려해 보이기도 하지만 넌 누구야? 너는 어느 쪽이야? 라고 하면은 저는 어디일까요? 거의 그 스탠스 아니었어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정체성도 모호했지만은 두 번째 안철수 후보가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화려한 이력이 구름도사 이력이라는 거예요. 네. 교수를 했다는데 박사학위 없는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전임 강사 6개월 했고 의사라고 하지만은 의사를 해본 적이 없고 사람의 환자를 본 적이 없고 기업가라고 하지만은 이 제조업 기업가가 아니고 정보기술 시대에 연구소 기능하는 기업가 CEO를 했고 국회의원 출신이라고 하지만은 최소한의 입법 활동도 안 했던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무경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그런데 그 차이가 마크롱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안철수를 바닥 수준으로 이 구름도사에서 이제 지상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던 요인입니다. 오늘 이까지 설명을 듣고 보니까 마크롱에 대해서 정말 감탄사가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기대되네요, 프랑스가. 아, 마크롱은요. 프랑스가 아니고 유럽의 지도자. 나아가서는 미스터 크레이지 트럼프가 깽판 치는 세계 질서에서 젊은 세계의 지도자로 부상할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이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은 안 가진 건 뭐예요? 외모, 능력, 실력, 거기다가 로맨스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네. 세계의 젊은 지도자 한번 해주실래요? 세계의 젊은 지도자 시리즈요? 네. 뭐 그렇게 하시죠. 그걸 한번 하고 네.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좋습니다. 주문이 너무 많죠? 아, 괜찮습니다. 뭐 네, 언제든지. 걸어다니는 네이버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바로 뉴스 완전 정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 완전 정복 속에서는요, 여러 가지 뉴스를 다시 뒤집어도 보고, 그리고 다시 정확하게도 꼬집어 보고 있는데요. 어제는요, 되게 황당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겨레 신문 기사였는데요. 그 기사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요. 자, 우리 당에 있는 청문회 위원이요, 정말 한번 보겠습니다. 김상조 후보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고백, 김상조 후보에게 미안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 기사가 굉장히 잘못 나온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강력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돌아다니고 있는 기사들 중에 지금 가짜뉴스, 그리고 허위 기사 또는 엉터리로 기사를 조작해서 만드는 게 많습니다. 더 정확하게 우리는 그 방송들 또는 기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의 숨은 속내를 들여다보는 뉴스 완전 정복. 오늘은 잘생기신 윤기찬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칭찬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을 잘하는 저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그럼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선일보 논설이었는데요. 혹시 오늘 논설 보셨습니까? 네, 오피니언 날. 예, 사설.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는 나라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요,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직접 일자리 위원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겠다는 것,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엄밀히 말하면 정부가 고용주가 아니고 국민이 고용주죠. 국민이. 그런데 돈을 본인이 내서 위원장이고. 그러니까 생색내는 거죠. 마치 국민이 내는 세금 갖고 네, 일자리 창출하는 거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네. 공무원 일자리라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이 창출하는 일자리인데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인지는 걱정하시는 분이 많죠. 저도 걱정이 되고요, 사실. 근데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요, 세금 들어가죠. 그리고 공무원 한 명을 뽑아두고 나면 결국 공무원 한 명의 연금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연금뿐만 아니고 문제는 이제 공무원에 대한 복지 정책이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네. 그 숫자가 늘어나면. 그리고 또 하나 일자리 창출과 이제 청년 일자리가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것이 과연 청년 일자리에 보탬이 될 것인지 더 나아가서 서민 청년 일자리에 보탬이 될 것인지는 곰곰이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교사를 15,900명을 늘린다는 얘기가 또 나왔대요. 그런데 요즘 출산율 급감하고 있지 않아요? 네, 지금 취약 그 아동 수가 줄죠. 그러니까 교사가 원래는 적정 수가 줄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에 보면 뭐 학점제 이런 거 있잖아요. 학점제하고 몇 가지 본인 공약을 위해서는 교사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수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전에 적정한 교사 수, 증원 필요한 교사 수를 산출해 놓고 그리고 뽑는 게 아니고 일단 뽑아 놓고 그냥 배치. 뽑아 놓는 거예요. 배치. 12,000명을 뽑겠다는 거거든요. 5년간. 글쎄요.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근데 네? 변호사님 네. 학교 다니던 시절에 초등학교 때요. 네. 한 반에 몇 명이었어요? 60명이었어요, 저희는. 서울 아니었어요? 콩나무시로 저 아니에요. 저 위성도시. 시흥시. 아, 그래요? 경기도 저는 시흥시. 서울이었는데. 생긴 게 이제 서울처럼 생겨서 그런가 보다. 네, 네, 저는 서울이었는데요. 저 72명이었어요. 그리고 오전은 오후반 수업 안 했어요? 아, 그거는 도시에선 그랬어요. 저는 준도시, 읍내에서는 60명, 두 반이었어요, 저희 초등학교. 네? 근데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2부제 수업했죠. 오전 오후 해가지고. 변호사님 되게 시골에 사셨구나. 아, 그렇죠. 시골에 살았어요. 오, 저는 까도남인 줄 알았어요. 네,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네. 저희는 16반까지 있었고 2부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한 반에서 거의 70명이었고. 그렇죠. 진짜 많았죠. 공반도 교사도 그럼 부족했죠. 중고등학교 시절이죠. 때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그때도 한 50명 됐죠. 저희는 통상. 그게 어디서 나오셨어요? 거기도 시흥시인데요. 저는 서울에서 그 당시 중고등학교도 65명이었어요. 아, 많으셨구나. 예, 진짜 많았어요. 그렇게 바글바글 있었는데 요즘 한 반에 몇 명인지 아세요? 한 반에 30명. 네, 30명. 근데 실제 수업 받는 애들은 10명. 다 자요. 자는데 선생님이 안 깨워요, 그거를. 그거 깨우면 큰일 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무슨 수업을 들어가 봤는데 네, 네. 애들 자는데 안 깨워요. 노터치야. 네. 선생님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업을 하려면 니네 이거 배웠지? 어디서 학원에서. 그리고 수업 진행 잘 안 해요. 더 웃긴 수업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네.
자, 그러면 궁금하면 핸드폰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런 수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늘리는 것도 좋은데 글쎄요. 일단 늘릴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고. 저도. 네. 선생님에 대한 그 기준을 좀 네. 옛날 선생님처럼 교육열이 있는 분, 직업인 선생님이 아니고 네. 자기들 조직 만들어서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선생님이 아니고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을 좀 많이 차라리 충원하려면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혹시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아까 30명 아니셨어요? 아니에요. 16.9명이에요. 예, 뭐 음악 비단임도 선생, 예, 계시니까? 그거 다 계산하면 16.9명인데요. OECD 평균이 15.1명이래요. 거의 비슷하네요. 그런데 핀란드는 13.3명이래요. 진짜 낮죠. 근데 일본은 17.1, 프랑스 19.4, 영국 19.6이니까요. 웬만한 OECD 국가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낮은 거래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선진국과 거의 똑같이 교사 1인당 학생 숫자인데 그런데 이렇게 많이 뽑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설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사 숫자, 공무원 숫자 늘리려고 하지 말고 의정부 경전철 이런 문제.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때? 그렇죠. 네. 이런 문제를 좀 더 고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다면 정말로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겠다고 하는 이 발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득을 늘려서 네. 그러니까 분배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나 민간에 의한 부가가치가 늘어나지 않는 한 이게 오랫동안 갈 수 없어요.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 뽑아놓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 세금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선심 쓰듯이 하고 계시면요. 국민들 세금 내다가 어쩌면은 삐질지 모릅니다. 그렇죠? 삐져가고 있어요. 벌써. 네, 저도 삐져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78.1% 취임 후 첫 하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80%가 계속 넘는다고 나오다가 78.1 첫 하락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78.1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그렇죠. 78.1이요. 네. 엄청나죠. 이 숫자 자체도 엄청나죠. 그런데 네. 참 이상한 건 어디서 조사를 했을까요? 여론조사 업체에서 했겠죠. 제 주변에서는 이거 들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게 보면 네. 그 민주당 지지율은 또 55%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타당 지지율이나 무정당층 이분들이 지지를 보내는 거예요. 네. 이제 지지라는 게 지금은 격려라고 보면 돼요. 잘 하십시오라는 격려. 이걸 본인의 지지율로 받아들이면 정말 오해죠. 그야말로. 근데 이 정도 지지율은요. 박근혜 정부도 초기에 지지율 되게 높았어요. 조금 편차는 있지만 거의 상당히 이제 집권 기간 중에 제일 높던 시기가 집권 초니까. 예. 그러면 그게 허니문 때는 원래 사랑이 불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기대치요, 기대치. 기대치. 국민이 대통령께 보내는 잘 해주십시오라는 기대치. 기대치. 예, 이것이 지지율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절대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닌데요. 아까 댓글에 재밌는 걸 하나 봤었어요. 네. 정말 재밌는 댓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80 몇 % 너무 높다라고 하니까 78.1%라고 살짝 낮췄다. 그렇진 않겠죠. 네, 저도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어쨌거나 뭐 높고 대통령 지지율도 높은데 우리 당 지지율 어떡합니까? 뭐 전당대회도 있고 또 지금 야당으로서 처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비판을 위한 비판한다고 일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인사들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검증하는 거예요. 이게 비판이 아니고 네. 뭐 왜곡된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지지율을 회복합니다.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요? 아무것도 내세우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뭔가를 제대로 제시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땐 몇몇 분들이 이제 그 비판을 넘어서서 네. 그동안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들 정당이 공약 내세운 거죠. 뭐 후보가 내세운 게 네.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한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당을 뛰어넘는 이런 정책 정당 모습이 갖춰질 겁니다. 그런데요. 네. 거의 출마하시는 정치인 같으신데요. 저는 국민 버전에서 하나 하겠습니다. 법안 제출한다고 그 통과되지도 않고요. 우리가 정말 좋은 법안을 제출하면 또 저쪽에서 반대할 거고요. 국민들은 내 눈앞에 보이는 뭔가를 원해요.
그런데 그 눈앞에 보이는 뭔가를 하지 않고 자꾸 변호사님처럼 내가 뭐 할 테니까 기다려. 내가 뭘 해줄 테니까 기다려. 이러니까 지금 진짜 화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포퓰리즘적인 그 사고를 하는 것은 보수의 가치가 아니에요, 원래. 네. 그리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준다니까요. 네. 입법을 할 거예요, 입법을. 제가 그 입법 감시 원래 전문 요원인데요. 그 허황한 입법은 소용이 없다니까요. 지금 보시면은 네.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거의 행정 행위로 모든 그 행동을 하고 계세요. 네. 입법과 관련돼서는 뭐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안 나오죠. 예를 들면 뭐 수사권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는데 입법적으로 지금 하나도 시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축소하고 계시고 네. 이런 부분들 뭐냐면 국회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돼서 통과가 되든 되지 않든 일단 법안 발의가 돼야 되잖아요. 법안 시도가. 발의가. 그러면 근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당에서 법안을 발의했는데 제가 볼 때 그 법안이 어이없으면 이거 이야기해야 되니까 말아야 합니까? 얘기하셔야죠. 해야 되죠. 네, 국민의 관점에서. 저는 끝까지 우리 당, 남의 당 상관하지 않고 잘못된 법안은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 역시 자유한국당 소속이지만 지금 8%가 사실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도 신문에 광고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우리가 함께 하자는 그런 의지? 우리가 아무도 손을 안 내밀고 있는 것 같아요. 탈당을 되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8%는 갤럽에서 했던 것 같고 네. 리얼미터 네. 거기서 한 게 13% 나왔고요. 그래도 크게 뭐 차이는 네, 없지만 광고 부분은 우리 가난해요. 한국 아시잖아요. 가난해서 그리고 뭐 하자라고 하기보다 네. 이렇게 몇 번 입법 활동을 하다 보면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네. 따뜻한 눈빛으로 바뀔 거라고 확실히. 저 오늘 택시 기사님한테 받았어요. 따뜻한 눈빛이요? 아니요. 당원 가입.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종이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를 정말 외치고 다니는데요. 솔직히 조금 부끄럽기도 해요.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 부끄러움이 없어져야 우리가 설 것 같아요. 그러면 예.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청와대가 소득 재분배 강력 추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장하성 정책실장 기자 간담회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득 재분배. 아까 언급된 부분하고 비슷한데 이제 네. 소득 재분배를 이분은 이제 재분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단어를 좀 쓰고 있죠. 이 문정부에서는. 네. 그래서 이게 잠깐의 어떤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국가 전체의 성장 전략으로 볼 때는 조금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변호사님, 소득 재분배라고 하면 결국은 내가 많이 벌고 저쪽이 작게 벌면 내가 번 걸 저기 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복지죠 원래. 아니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라 하면 예. 그런 내가 거죠. 많이 벌면 예. 내 걸 저기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갈 몫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가가치가 생겼을 때. 그래서 독일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이 늘어났었어요. 어설프게 일을 하면 벌어서 남을 줘야 되는 일이 발생하니까 아예 안 벌어서 제로를 만든 자라는 청년들이 많아졌었거든요. 그게 임계치가 있어요. 사업가들도 그런 게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금방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가 생겨서 이 부가가치를 사회 구성원한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게 분배 문제거든요. 네. 요 분배 기준을 변경하는 게 이제 재분배인데 요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부가가치가 생기는 부분은 지금 별로 없어요. 공무원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공공기관 부가가치 별로 안 생겨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앞으로 이 사회가 지속적으로 5년 이후에 10년, 20년까지 가려면 민간 부분을 위시해서 하여튼 민간 부분을 주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여기에 신경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되지만. 해야 되냐는 저는 걱정이 지금 가슴이 답답해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요.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청와대 실업 양극화 재난 수준. 소득 재분배 강력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강력 추진. 근데 소득 재분배라는 이 단어가 저는 되게 위험한 단어일 수도. 복지라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이 되지 않을까. 원래 이제 소득 재분배 방법 중에 이제 복지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복지가 하나인데 네. 이걸 성장과 관련된 단어로 쓰기에는 사실 위험하죠. 그래서 일자리 추경은 최하위층의 투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간 딱 껴있는 집단은 억울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저기서 보면 네. 최저임금 문제도 좀 불거지죠. 최저임금 부분. 그렇죠. 연 15%씩 해가지고 5년간에 10,000원 네, 하겠다는데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를 떠나서 지금
저 영세 자영업자들도 고용 효과가 굉장히 커요. 네. 그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 문제 걸려 있어요, 그것도. 왜냐하면 아르바이트생 물론 많이 주면 좋은데 영세 자영업자가 망하면 아르바이트생 일할 데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이게 얽혀 있는 건데 너무 한쪽으로만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은 사실 돼요. 그러니까 시간당 올라가고 난 뒤에요. 주유소가 셀프 주유소가 늘어났대요. 셀프 주유소를 바뀌죠. 네. 그다음에 일본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다 한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거기는 거의 자판기. 자판기.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그런 문화로 바뀐다니까요. 라면도 자판기에서 네. 나와요. 피자도 자판기에서 그러니까. 나와요. 맞아요. 사람이 별로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공간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실제 그야말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어질 수 있는 거죠. 남자 미용실도 자판기 나올 수 있대요. 예? 이렇게 머리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잘라주나.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인데요. 경향신문 뉴스입니다. AI 공포 다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위기 경보가 주위에서 경계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기사 보면요. 제주와 전북 군산에서 잇따라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닭은 유통시키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이거 지금 무슨 뉴스입니까? 근데 AI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발생을 다시 했는데 네. 이 부분이 문제가 뭐냐면 원래 이게 늦가을에 시작을 해가지고 봄까지 네. 철새 올 때 네. 그때 이게 발생을 하는 거래요. 그런데 이건 그 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죠? 지금 시기가 예. 평소와 다르다라는 기사가 결국 철새로 인해서 어디서 오는 게 아니고 이제 토착화됐다. 우리나라에 AI라는 것은 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감기네요. 그렇죠. 그냥 일상적인 발생하는 네.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정부는 그래서 원래 6월부터 9월까지가 방역 기간이래요. 네. 근데 이것도 없앴잖아요. 최근에. 그거 왜 없앤 지난달에. 거예요? 그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이게 아직도 그 사람들의 생각은 계절 따라 발생하는 걸로 그냥. 아, 그럼 철새가 아닐 때요. 올 때. 그렇죠. 아닐 때요.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늘상 그랬어요. 2014년도부터.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저는 정말 거기에 대한 근본 원인과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한 대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특히 아니란 대응이에요. 그래서 6월부터 9월까지 그때 방역 기간도 이제는 없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게 달걀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달걀 값이 올라가잖아요.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네. 이게 달걀이 생필품이기 때문에 민생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 새 정부가 출범해서도 전혀 관심을 안 기울였다는 것도 네. 좀 아쉬운 점이죠. 네, 그래서 정말로 이제 걱정이 되고요.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이 AI 보면서요. 진짜 뭔 일을 해. 사드 가지고 국방부나 투입 잡지 말고 민생 경제나 신경 쓰라고 해. 화재, 우박 보셨죠? 예, 맞았어요, 정부가. 머리에? 머리에 맞았어요. 근데 맞아도 아프진 않더라고. 아니 이만한 우박 떨어졌다고 하던데. 그 정도 저는 작은 거 예, 맞았어요? 작은 거 맞았어요. 근데 우박 오는 거 전 독일에서 우박 제대로 오는 거 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우박에 유리창 뚫렸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가뭄까지 오고요. AI까지. 자, 화재, 우박, 가뭄, AI. 범상치 않습니다. 여기 신경이나 쓰라 이런 것도 있었고요. 전에는 보수 정권에서만 AI 발생한다고 한 댓글도 있었는데 이번 발생은 전 정권의 농수산부 장관이 바뀌지 않아서라고 하냐라고 댓글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면 AI, 계란값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댓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국가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네. 그냥 정부 탓만 해요. 대책 세우는 게 아니고 그 책임만 돌리고 끝나요. 그렇게 되면 비난은 글로 가니까. 특히 SNS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대책 세우는 데는 정부가 발벗고 나설 일이 없어요. 그래 맞다. 그쪽이 잘못한 거다. 지금도 지금 그런 면이 있잖아요. 정부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작용적인 측면이 드러나면 전 정부 탓이다. 뭐 이렇게 맞아요.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네. 이런 거 이제 하지 말아야죠. 네, 남 탓하는 것은 부부싸움 할 때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내 탓이다라고 그래요. 네, 저는 무조건 그냥 저는 그래서 싸움을 안 해요. 윤 변호사님 탓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노컷 뉴스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수정 잠정 보류로 이단 제동, 공약 후퇴 논란. 이거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 그 선거 운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약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공약은 원래 빌공짜의 약속, 약자. 그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낙 그동안 강조해 오셨던 게 본인은 말은
꼭 지켜야 된다, 강박관념이 있다 이 책에도 쓰셨어요. 근데 어차피 처음부터 다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그래서 뭐 인사도 그렇고 인사 부분에 5대, 대해서 5대 5대 5대에 정말 딱 맞는 적합한 사람들 뽑아줬잖아요. 위장전입 다 같이 공통 부모. 6분 중에 3분이 그렇게 됐죠. 위장전입 거기다가 또 세금. 세금 탈루. 논문도 이번에 좀 근데 세금 탈루 하니까 탈루라는 글자 쓰니까 이상해요. 포탈? 세금 포탈이 더 낫잖아요. 탈루 하니까 탈루 탈장. 그건 좀. 네,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산업부를 그때 외교부로 이제 그 넣는다. 네, 넣는다. 네. 넣는다. 넣겠다. 넣겠다 네. 그런 말씀하셨고 대통령 경호실도 폐지하고 네. 그 경찰이 맡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이 이번에 오늘 방금 아마 발표가 됐을 텐데 산업부는 존치하는 걸로. 왜요? 공약했는데. 산업부를 존치하고 네. 아마 산업본부를 신설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관급인 본부장 개념, 장관이라고 불리는데 네. 그걸 신설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국도 경호실을 이제 경호처로 차관급으로 변경만 하는 지위만 약간 그럼 다 약화시키고 있는 거네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애당초부터 이런 공약들은 의미가 없잖아요. 직제 개편을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요즘 이제 시작해서 거의 이제 한 달여 되어 가는데요. 제일 기억 남는 거 뭐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사드. 그래요? 사드를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요 커피 타고 있고 식판 들고 있고 찡찡이 안고 있고 이거요. 근데 대통령께 국민이 바라는 부분은 그렇게 친근감 있는 것도 좋지만 네. 일단 우리 생활을 좀 서민 생활을 낫게 해주시는 거 그걸 바라는 거죠. 저는 대통령한테 이걸 요청하고 싶습니다. 진짜 물가가 요즘 오르고 있는 게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물가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찡찡이 안고 계시지 말고요. 자, 6번째 마지막 기사입니다.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우리가 적폐냐? 왜 군인들이 부글부글거리면서 우리가 적폐냐 하고 있습니까? 뭐 사드 이번에 그걸 계기로 해서 알짜회, 네. 알짜회하고 뭐 독사회 이런 뭐 사조직 문제까지 뭐 연결이 돼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뭐 일부 시민단체가 언급을 하고 또 뭐 정부 관계자가 언급을 해서 연결이 됐는데 글쎄 군인을 적폐라고 하는 것은 적폐가 갖는 의미를 볼 때 이건 매우 부적절하고요. 근데 제가요 이거 마무리 기사 중에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있잖아요. 참전용사 장례용 태극기는요. 태극기 그거 아시죠? 영구용 태극기요. 예. 영구용 태극기는요. 태극기를 이렇게 주는데 대신 택배비가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직접 와서 받아가라고 한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니면 착불 2만 원에서 5만 원을 내라고 한대요. 그래서 사망 시 태극기 증정 예우가 무색하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참 태극기는 증정하되 거기에 태극기 배달료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제가 변호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행정소송을 하는데 네. 이 참전용사 등이 제기하는 네. 이제 국가 보훈 대상자 심사가 있어요. 네. 박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선진국하고 다른 것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치거나 다치게 되면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건데 우린 거기엔 되게 인색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심지어 지금 적폐로 보는 거잖아요. 저는 상위 이게 무슨, 용사 이렇게 예. 전쟁에 나섰던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예우를 해야 된다고 그럼요. 생각해요. 그런데 적폐로 몰다니 적반하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설사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이 있다 하면 조용히 해결하면 돼요. 굳이 이렇게 짜잡아서 다 같이. 그러면 그럴 필요 없어. 조용히 해결해야죠. 오늘 변호사님 말씀 중에 전 그 말이 제일 와닿습니다. 조용히 해결해야지. 그게 바로 능력이죠. 그렇죠. 사드 문제도 조용히 해결했어야죠. 오늘 굉장히 점잖으신 것 같아요. 네, 주문을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김문수 전 도지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비상대책위원으로도 활동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요, 바로 경기도 도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뭐랄까요, 우리 당의 주축이기도 하셨고 또 우리 보수계에서는요,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도지사님. 제가 3년 전쯤에 도지사님을 처음 뵀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보다 전혀 나이가 안 드신 것 같아요.
염색 좀 했습니다. 아, 좀 뭔가가 지금 더 젊어 보이세요. 도지사 하실 때보다 지금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주셨던 책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책 2권이 한 세트로 나온 책이. 네. 요즘도 책 쓰세요? 뭐 요즘 하나 나왔는데 일단 가져왔습니다. 이따 드릴게요. 네, 제가 원래 공짜로 책 받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도지사님, 제가 오늘 왜 모셨냐면요.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모셨는데요. 도지사님이 보수가 아니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왜 나온 겁니까? 제가 옛날에 좀 좌파를 했습니다. 저는 좌파? 학생운동도 하고 그 얘기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또 노동운동도 하고. 심상정 후보가 예. 내가 존경했던 분이 바로 저분이었다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물론요. 우리 지금 민주노총이나 정교조 각 제야 단체 네. 상당히 센 단체는 거의 제가 만들었고 네. 같이 활동하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럼 좌파가 아니고 좀 심한 표현으로 끝까지 가 있었었나요? 그렇습니다. 아주 급진적인 혁명주의자였습니다. 그 맨 끝에 서 계셔서 네. 거의 노동운동을 하신 분이셨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주 급진적인 노동운동, 정교조, 민노총의 창설 과정에도 제가 다 참여하고 제 아는 후배들이 전부 다 만들었던 겁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젊었을 때 사진이 네. 항상 여기에 뭘 두르고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감옥을 2번 갔다 왔고요. 아주 고문도 많이 당하고 2년 6개월 동안 감옥을 살았습니다. 아니, 이 끝에 계시다가 감옥도 가셨고 물론요. 고문도 당하셨고 물론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막 달려서 이 끝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요, 여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가운데 서서 나는 중도야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한 몇 년 동안 달려오신 겁니까? 지금 우리 당에 들어온 지가 네. 23년째고요. 네. 또 제가 학생운동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구 경북고등학교 3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 삼선 개헌 반대 시위로 무기정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학교도 무기정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하신 거예요? 네, 대학교 때는 제적을 2번 당하고 그다음에 졸업은 하셨습니까? 25년만 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요. 네. 이번에 태극기 집회에서는 영웅이셨거든요. 뭐 영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죠. 욕도 많이 먹고 그러죠. 그래도 영웅으로 계속해서 활동하셨고 마지막에 저는 잊을 수 없는 멘트가 있어요. 저를 엘리베이터에서 딱 붙들고 1월이었던 것 같은데 2월 초였는지 1월 말 2월 초 그날 제가 진짜 진눈깨비 같은 눈이 오던 날인데요. 바로 우리 당사 1층에서 도지사님이 저를 딱 붙들고 그러셨어요. 법률가잖아. 얘기해봐.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이 탄핵이 맞아? 라고 저한테 하시는데 그 눈빛에서 너무나 절실하고 애타고 확신 그걸 느껴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싶었냐면 솔직히 네, 저도 이거 참 문제 많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즉답을 다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눈빛이 너무 간절하셔가지고요. 거기서 더 설명하다 그 당시 저도 가슴이 되게 아픈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다 나가서 떠들 수도 없고 그런 약간 가슴에 뭔가 멍우리가 많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근데 도지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울컥해서 말을 못하고 돌아섰었어요. 사실은요. 네. 네. 근데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탄핵 날 그때 기억나세요? 뭐라고 하셨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러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꼭 우리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늘 모셨는데 아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에이 뭐 대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종이도 없고 자료도 없다고. 네. 이 이야기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알고 오시는 것보다 네. 가슴에 묻어든 이야기 듣고 싶어서요. 네. 그래서 끝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오신 보수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는 혁명을 꿈꿨어요. 네. 혁명을 꿈꾸게 되게 된 거는 민족주의. 네. 우리나라가 약소국이 돼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 민족이 남북 간에 합쳐가지고 당당하고 떳떳한 네.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2번째, 우리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 평등해질 수가 없느냐. 아, 기회 평등. 기회가 아니라 아예 절대적 평등. 모두 다 평등하게 사는. 그래서 민족주의와 평등주의를
밀고 나가면서 우리 선배들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곧 사회주의, 좌파가 되더라고요. 아, 그게 그렇게 시작이 되는, 좌파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시작이 되는군요. 지금 우리나라 좌파는 대부분이 민족주의, 평등주의. 그래서 가는데 이 문제가 뭐냐? 민족주의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반미 친북으로 갑니다. 근데 저는 아, 우리 민족끼리 뭉쳐야지 왜 양키가 여기 와서 군대가 주둔하느냐. 뭐 그래서 양키 고홈. 그리고 북한도 우리 민족 아니냐. 근데 가만히 북한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1인 숭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1인 숭배이기 때문에 저는 1인 숭배 주체 사상 김일성주의는 저는 반대했어요. 아, 그 당시에도? 예, 저는 거기는 빠져본 적이 그러니까 한 번도 종북은 없고. 아니시고. 물론요. 그러니까 종북은 우리 운동사에서 보면은 이제 종북이 된 게 통일혁명당. 근데 요즘 이런 종북이라는 게 단어를 있어요. 쓰지 말라고 하던가요? 요즘? 뭐 종북이나 뭐 친북이나. 친북이나 하여튼 그런 단어를 뭐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쪽 체계는 아니시고 평등을 주장하셨다는 거네요. 아, 그 민족주의는 좋은데 네. 민족주의가 북한의 김일성하고 손을 잡고 하자는 이런 거는 반대. 안 맞고요. 네. 그래서 대남 방송을 보면은 북한의 김일성하고 손을 잡고 양키들을 향해서 총부리를 돌리자 이런 선동을 하는데 젊은 군인들이 입대해가지고 헷갈리는 겁니다. 대남 방송을 들으면은 그렇지 북한도 우리 민족인데 이런 영화가 공동경비구역 JSA 이런 거 보면 그런 걸 아주 이 교묘하게 잘 묘사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뿌리 깊은 민족주의, 항일 민족주의 이 영웅이 바로 무장투쟁을 한 김일성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친미 사대주의자 아니냐. 네. 박정희는 친일 군인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승만 반대, 박정희 반대, 김일성 만세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가서는 우린 북한에는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깜깜한 암흑에 배고프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친북, 종북은 안 했고요. 네. 다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면 재벌과 빈곤 이런 책이 우리 대학교 때 많이 읽었어요. 네. 재벌과 빈곤. 우리가 가난해진 것은 재벌이 우리 피를 빨아먹었기 때문에 가난하다. 재벌은 또 일본 자본이나 미국 자본에 의해서 또 수탈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 재벌은 매판 자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매판 자본이라는 것은 외국의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국내 피를 빨아가지고 외국에 일부 주고 자기가 일부 먹는 이런 것을 반민족적 매판 자본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또 대학가에 꽉 퍼져가지고 재벌 해체론, 그 다음에 반미 친북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야당도 그런 뿌리를 가지고 그 정책에 많이 그게 여당.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당. 여당이죠. 우리가 야당. 아, 지금 여당. 그러네. 우리가 야당. 그래. 그러니까 저쪽 여당 얘기하신 거죠? 지금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여당 얘기하신 거죠. 정의당은 아예 내놓고 네. 내놓고 평등주의 이야기하고 과거 통진당은 내놓고 친북 반미 정당 그런 정당이었고요. 지금 민주당도 임종석 같은 사람은 전대엽 주체사상 김일성주의자로서 3년 6개월 감옥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박혀가지고 색깔 자체가 단순한 집권당 민주주의 이게 아니고 친북 반미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반재벌 친혁명노조 급진노조 이 생각이 상당히 강한 이것이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님 방금 평등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젊은 시절에 그 부분에 어쨌거나 우리 요즘 표현으로 꽂히셨던 거잖아요. 네. 다 같이 평등한 사회. 그거 좋은 생각이죠. 아 근데 저는 다 같이 평등한 사회가 될 것 같으면 대학 입시도 없어져야죠. 그렇습니다. 네, 성적도 없어져야 되고. 예. 그러면은 누군가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 똑같이 평등하면. 그래서 평등을 이상으로 하던 소련과 공산주의 나라가
전 인류의 3분의 1을 70년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네. 극단적 평등을 해봤는데 망해버렸습니다. 안 망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는 하나의 극단적 이상주의다. 그렇죠. 현실에서는 그건 다 망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꽉 박혀가지고 박혀 있어요. 걱정입니다. 그게 저는 평등을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평등을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발 묶어 달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발 다 같이 한 5명이 묶어서 달리기 하면 막 가면서 자빠지고 엎어지고 멀리 뛰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100m 달리기를 하면 여러 명을 딱 세워서 빵 하면은 엄청나게 빨리 가는 사람 그리고 빨리 가는 사람을 보고 따라 뛰는 사람 오히려 그 적당한 경쟁 사회는 발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평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청와대가요. 소득 재분배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 재분배가 권력에 의해서 네. 극단적으로 추진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네. 그거보다는 조금 법에 의해 가지고 합법적이고 법률에 의해서 한 것이 사회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네. 공산주의는 이미 다 망했고요.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하는 나라는 유럽에 많이 있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뭐 이런 사회민주주의 나라가 많이 네, 있는데 네. 그런 데는 대체로 보면은 그 조건이 우리보다 좋습니다. 국가의 지정학적 조건이 우리는 옆에 일본이 있고요. 이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위로는 러시아 있고 또 미국도 여기 주둔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바로 네, 북한은 뭐 완전히 공산 네. 국가라기보다는 1인 세습 권위주의 독재 네. 국가. 이건 뭐 자유도 없고 네. 모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주변의 조건 자체가 그런 이상주의, 낭만주의만 가지고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느냐.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미국까지 위협하는데 우리가 민족끼리 평등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안일하게. 과연 먹혀들 수 있느냐.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국가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혜를 짜고 우리에게 맞는 걸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적어도 평등주의와 민족주의를 극단화한 북한식 이런 거는 과거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거 안 된다. 사회민주주의 안 된다. 근데 소득 재분배 강력 추진이라는 이야기를 딱 듣게 되면은 어쨌거나 약간 어느 정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항상 기쁜 소식인데 그래서 뭐 다단계든지 뭐 다 보면 기쁜 소식 같은데 가보면은 다 슬픈 소식인가요? 다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일자리 81만 개, 네. 공무원 늘리는 것, 이번에 1만 개 이상 늘리는 것, 이 모든 게 뭔가 이게 확 사람들의 기대치가 지금 높아져 가고 있어요. 뭔가 설렌대요.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요. 설렌대요. 대한민국이 막 잘 사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추경은 통과될 수 있을까요? 추경은 우리 당이 이제 숫자가 적기 때문에 추경을 하겠지만 추경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추경하자는데 무슨 근거로 뭘 하자는 거냐 이런 면에서 단순히 네. 정부가 돈을 추경이라는 것도 자기 돈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우리 세금이죠. 예, 세금을 편성해서 할 때는 그 혈세에 대한 분명한 사용처와 또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소수당이기 때문에 우리를 최대한 저는 반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도지사님 지금 계속해서 보수가 분열되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보수 실체가 지금 없다. 보수가 무엇이냐. 보수들이 왜 이렇게 안 나서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주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도지사님은 아주 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보수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수가 어디까지는 하지만은 적어도 바른정당은 우리 당하고 같이 하다가 바로 대선 직전에 탄핵 세력이 떨어져 나가서 바른정당이 됐으니까 그거는 그래도 일단 우리하고 같은 보수다. 그럼 국민의당은요? 국민의당은 그거는 완전히 민주당하고 같은 뿌리고 네. 지역적으로도 거기는 호남 중심의 민주당의 뿌리에 네.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 네. 이제 새로 만든 그 네. 한석이, 조원진 의원 있는 한석이 있는 새누리당,
이런 부분들이 다 보수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당에 직접 들어와서 국회의원 안 하지만은 각 애국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보수고 또 중도까지 우리가 합쳐가지고 다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을 두고 같은 모색을 해나가야 될 우리 우군 동지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우군 동지들 보수, 그 네. 보수를 정의를 만약에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네,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네, 북한의 핵미사일을 폐기하고 한미 동맹을 외교의 기본축으로 놓고 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는 세력이 보수 세력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님은 이제 여기에서 정말 끝까지 간 좌파라고 네. 아까 설명하셨는데 네. 거기서 우파로 오게 된 정말 결정적인 계기는 아까도 잠깐 설명하셨는데요. 진짜 그 계기는 뭐였었나요? 소련의 붕괴지요. 소련이 바로 소련이 1987년, 9년 이때 와서 이제 다 붕괴를 하는데 네. 그 붕괴 과정을 저는 그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그 과정을 정말 그 과정을 예, 저는 너무 명확해요. 예. 소련의 붕괴. 감옥에서 그 관련된 신문 같은 건 안 들어오니까 네. 그 여러 가지 잡지에 나오는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하던 이상 사회주의가 되면은 모든 그 불평등이 없어지고 서로 평등해진다 그랬는데 그 사회가 너무나 불평등이 심하고 또 평등하게 노력할수록 하향 평준화가 계속 이루어져서 사회 전체가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그 속에서도 공산당 소위 배급권을 쥐고 있는 공산당 간부들과 배급받는 인민들 사이에서 이 격차와 부조리, 불합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사회 전체가 전체적으로는 가라앉고 그 내부에서는 불합리한 불평등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본주의보다 더 못하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저는 그때 자유민주주의자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또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를 하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스웨덴 유학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스웨덴 공부를 자꾸 해보니까 우리하고 너무 안 맞아요.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죠, 거기는. 시스템. 복지가 잘 돼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역사와 시스템이 안 맞고 아예 근본부터 땅은 다른가요? 넓고요. 네. 거기는 자원이 많고 인구는 조금밖에 안 되는 우리 10분의 1선 안 되는 이런 작은 나라들이 그래서 주변 환경이라든지 모든 게 달라요.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되겠다. 우리는 왜냐하면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바로 북이라는 강력한 군사국가하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미동맹이 없으면 당장 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당에 좀 들어라. 그래가지고 이 당에 들어서 그 다음부터도 또 금방 안 바뀌어요. 계속 공부를 하면서 지금 바뀌고 있다가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많이 바뀐 거죠. 그러나 제 머릿속에 아직까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청년 시대를 가지고 있던 민족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평등주의적인 이런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남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남아있지만 과거의 그 색깔은 아니지 않아요? 과거의 그 색깔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그 사랑 아니에요? 오히려? 물론 사랑도 네, 있겠지만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왜냐하면 평등해야 한다는 게 그때처럼 똑같이 너도 밥그릇 하나 나도 밥그릇 하나 너도 단무지 3알 나도 단무지 3알 이게 평등이 아니라 근데 이렇죠. 평등이라는 게 네. 어떻게 평등으로 가느냐 무엇을 평등으로 가느냐는 점에서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평등으로 가는 길은 첫째 혁명에 의한 것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점진적인 입법에 의해서 가는 게 있는데 혁명에 의해서 가는 것을 바로 볼셰비키 네. 또는 좌익 혁명, 문화 대혁명 이런 거는 폭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는 그것이 법률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평등을 지향해 나가는 방법인데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아니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여기에서 가급적이면 기회의 평등, 기회의 또 평등. 여러 가지 지역적인 평등, 균형 이런 것들을 아.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많이 달라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아직 이제
도지사님에 비하면은 이런 생각들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 전 평등해야 될 부분이 두 군데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병원, 네. 치료의 평등.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정책이죠. 네. 우리나라 보험제도나 의료보험제도는 저는 국민의료보험제도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 드신 분과 어린이에 대한 약자에 대한 그 배려, 그 평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평등이라는 단어가 저는 참 아직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키가 크고 등치가 큰 남자에게 또 키가 작고 약한 여자에게 똑같이 평등이라는 단어가 저는 밥그릇의 평등은 평등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평등은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 특히 소득 재분배라는 건 제 개념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득을 재분배한다라고 하면 누가 열심히 하게 될까? 저는 계속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머릿속부터 좌파가 될 수가 없는 스타일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지사님이 하시는 말씀과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젊은 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평등은 굉장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등이 멋있게 들리거든요. 근데 도지사님이 그 젊은이들을 만나주면은 오히려 애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이상주의에 많이 치우쳐 있고요. 네. 나이 든 사람들은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기 때문에 현실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모두 혁명가가 되다가 네. 나이 들면 모두 다가 보수주의자가 된다. 네. 그 이제 경험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수주의에서는 경험이 소중한 학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소득을 누가 그러면 평준화시킬 거냐, 평등화할 것이냐, 네. 권력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 권력과 정부가 정당하냐, 그리고 권력과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벌어놓은데 세금으로 가져가면 그러니까요. 사유재산이 된 것을 받아다가 어디 나눠준다. 어디 나눠줄 거냐? 저한테는 안 물어보고 그냥 제도로서 어디 주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사유재산권을 얼마나 보장하느냐 하는 거하고 또 정부의 권한이 어디까지 세금률은 얼마고 무슨 세목을 가지고 또 어떻게 나눠서 어디로 줄 거냐 하는 점에서 굉장한 합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쉽게 그런 것들을 해나갈 때는 바로 조세 저항 그리고 정부의 실패 그리고 조금 더 세게 나가면은 권력의 횡포 그래서 저항이 일어나서 그 정권이 무너진 사례가 역사 구석구석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에게 저항권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게 저희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바로 4.19 정신에. 4.19 정신을 전문에 넣은 것은 저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배웠었거든요. 근데 저항권이 있는데 이렇게 소득 재분배를 강력 추진하게 되면 국민에게도 저항권이 있지 않습니까? 저항권은 멀리 갈 것 같고 지금 촛불혁명 정권이라고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말 문재인 네.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그렇죠. 연설하고 네, 있습니다. 명명했죠. 촛불혁명 정권이다. 촛불혁명 정신을 받들어서 뭐 적폐를 청산하자. 그럼 무엇이 적폐냐? 법에 적폐라는 것은 뭐라고 규정하는 게 있느냐?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냐? 법에 있느냐? 또 무엇이 촛불혁명 정권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촛불을 한 100만 개 들고 나왔더니만은 세상이 뒤집어지고 언론이 뒤집어지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 선거가 당겨지고 온 세상이 혁명 정권처럼 됐는데 다른 나라에서 볼 땐 이거는 민주주의가 대단하다고 볼 것이냐 아닐 아니면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정치가 안정이 안 되고 일부 과격한 선동 세력이 광장에 모여서 촛불 들고 흔들면은 언론도 뒤집어지고 법원도 뒤집어지고 검찰도 뒤집어지고 대통령이 다 끌려 내려오는구나. 감옥에 가서 앉아 있구나.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냐?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생각해야 될 점이 많은데 지금 이런 생각하면은 당신은 수골통이야. 저는 거기에는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되고 지금 늦었지만 하나하나 따져가는데 거기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정말 제대로 깨어서 깊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바로잡고 하는 그런데
힘차게 나가야 된다고.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면은 수국골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러면 부끄럽지 않나라고 묻더라고요. 저한테요. 우리 작가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그런다고. 너 거기 가서 일 왜 하냐? 이런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부끄러웠다는 말을 들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역시 외부에서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아니야. 너희가 뭘 알아? 라고 하면서 정말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좀 더 우리가 힘을 내서 나서서 이야기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저는 자유한국당 늘 이야기합니다만 힘줘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세력이 자유한국당 외에 누구냐? 네. 김정은의 핵 미사일에 대해서 정말 대비할 수 있는 세력이 누구냐?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평화와 또 안정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정당이 자유한국당 외에 있느냐? 네. 두 번째, 자유한국당 이외에 글로벌 기업을 키워가지고 전 세계적인 시장에서 제1등의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 철학과 구체적인 국가 경제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당이 있느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제철소 포항제철 안 된다 할 때 만들어서 세계 1등을 만들었고, 그렇죠. 네. 자동차도 안 된다고 할 때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을 했고, 조선, 뭐 전자, 중화공업, 정유 다 전 세계적인 산업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그때 야당은 뭐라 그랬느냐? 그거 하면은 기술 종속, 자본 종속, 시장 종속으로 이 매판 자본이 돼가지고 네. 나라 전체 경제가 식민지가 된다. 반대하고 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강하게 해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좋은 세계적 기업, 세계 1등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족주의로 시장을 닫아서는 세계적인 훌륭한 선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골목 축구는 할지 몰라도 월드컵을 나갈 만한 세계적인 축구팀을 못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동네 골목에서만 장사하는 기업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세계적인 글로벌 초인류 기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그런 비전과 그러한 구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일수록 더 세계주의 그리고 더 세계 인류의 경영자가 되고 인류의 또 과학기술자 되고 학자가 되어 나갈 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제대로 좀 지지하고 같이 해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도지사님,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차이가 뭡니까? 이 청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자유한국당에서 뛰쳐나가서 바른당을 만들었어요. 네. 자유한국당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갔어요. 네. 저는 홍준표 후보가 자기 어머니는 까막눈이고 네. 자기 아버지는 경비원에 지나지 야간 경비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세종대왕보다 더 존경한다. 그럼 이 또라이냐? 홍준표 후보가 또라이냐? 그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자식과 부모의 관계, 효의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나서 우리가 부모님을 꼭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는데 이것이 바로 보수의 기본 정신이다. 효 이것은 기본 정신인데 우리 조직도 똑같습니다. 당원들끼리의 동지적 사랑 또 우리 당에 대한 애당심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뭐냐? 뭐 좀 잘못하면은 뛰쳐나가고 탈당해버리고 또 좀 잘못하면은 다 탄핵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되 그 안에서 해야지.
좀 마음에 안 들면은 막 우리 이혼하자. 우리 부모 관계, 부자 관계 끊어버리자. 우리 당근은 나 뛰쳐나가서 따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보수하고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틀을 존중하면서 고쳐나가는 이런 점에서 바른당과 우리 자유한국당은 다른데, 그러나 지금 이제 큰 대통령 선거를 두고 큰 한판 승부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힘을 합쳐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많은 중도 보수 세력을 모두 다 모아서 대연합, 대통합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해 가셨습니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차이점은요, 바로 안에서 힘들어도 지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수 자유한국당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방금 저는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정말 이해가 되었습니다. 보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 있을 때는 정말 보수해 나가면서요, 걸어 나가는 겁니다. 아파트 상가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네. 수도관 보수. 네. 그리고 열쇠 보수. 네. 전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고쳐서 걸어 나가는 게 보수라고.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도지사님, 네. 앉아서 가만히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보수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태도를 말하고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의 보수, 자유한국당의 보수는 자유입니다. 일이. 북한에는 자유가 없지만 언론의 자유, 정당 설립의 자유, 신체의 자유, 비판의 자유 다 없지만 대한민국에는 대통령까지 다 끌어내려가지고 감옥에 가다 놓고 재판합니다. 선 끌어내리고 후 재판하는 이런 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없을 겁니다. 우리 자유가 넘치고 우리 젊은이들도 얼마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를 지키고 확장시키고 나의 자유가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가 남의 자유를 더 끌어올리고 정진시키는, 그리고 전 세계 자유를 더 높여나가는 이런 것들이 보수의 핵심이다. 보수는 자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유, 개혁, 보수. 네, 그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유, 편안하게 자유를 가지면서 개혁, 걸어 나가는 거죠. 네. 어떻게 잘못된 걸 수리하면서, 네. 보수하면서, 그게 네. 자유, 개혁, 보수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왔습니다. 도지사님, 네. 말씀 듣다 보니까요, 35분을 하셨어요. 네, 시간 금방 가죠. 네. 한 번 더 나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말씀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김문수 전 경기도 도지사님이셨고요.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비상대책위원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저는 곁에서 바라본 지, 그러니까 그냥 언론에서 말고요, 정말 곁에서 바짝 바라본 지는 1월 달부터 바라봤으니까 그래도 벌써 한 6개월 되었습니다. 너무나 한결같으십니다. 어떤 모습에서 우리 보수를 지켜야 한다는 뜨거운 마음, 젊었을 때 불타는 개혁 정신으로 활동하셨던 청년의 마음에 김문수가 있었다면요, 지금은요 애타는 마음으로 보수를 지키려고 하는 바로 김문수가 있었습니다. 제 말 맞죠? 네, 계속 감사합니다. 지켜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017년 6월 5일 월요일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는 나라. 아니,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된대요. 이게 무슨 세상입니까? 여기에서 보면요, 정부가 모든, 그러니까 공공부분 일자리죠. 81만 개 일자리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공공부분은 한번 뽑아놓으면 임금이 자동적으로 높아지는데 사망까지도 연금도 책임져야 한다. 전부 국민 부담이다. 그런데 이 일자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서 일자리를 만든 뒤에 그들을 평생 고용하겠다라는 그 마음. 진정한 일자리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바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수요를 그 안에서 창출하도록 해주는 것. 즉
먹이를 잡아주는 것보다요, 먹이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공부를 바로 가르쳐서 정답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어떤 정부가 제일 좋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문재인 정부 같습니다. 내일 6월 6일인데요. 6월 6일도 우리는 쉬지 않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